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먼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정당한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 군인에게 따뜻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겠다며 투항을 유도했습니다. 첫 소식 송민선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간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We assess that between early to mid-October, North Korea moved at least 3,000 soldiers into eastern Russia. 북한군이 배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고 이후 러시아 동부 훈련시설에서 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백악관이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정당한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targets. So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dead and wounded North Korean soldiers fighting against Ukraine is absolutely real if they get deployed. 우크라이나군은 파병된 북한군 병사를 상대로 심리전에 착수했습니다. 타국의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따뜻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할 테니 투항하라는 한국어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 등 외교관을 소환해 러시아 파병에 항의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의 공격무기 지원을 고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23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했을 때 한국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선 허위, 과장 정보라고 부인했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후 친한계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드러내는 등 당내 갈등이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도입에 반대하느냐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친한계 의원 다수가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호응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지도부가 모인 첫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전국 돌파를 시도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원내사령탑인 추 원내대표는 원외인 한 대표가 주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대표고. 친윤계에서도 연일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한 대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한동훈 대표 요구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직접 나서서 여야 대표 회동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의지를 보였는데 삐걱거리는 여권 분열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변증만 울리는 건 곤란하다며 핵심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여당 지도부 간 이견을 보이는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두 분 사이도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리해서 우리 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원내에서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겠죠.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여권 내 대립 구도를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보여주지 못한 협의와 조율의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한 행사장에서 한 대표를 만난 이 대표는 한 대표와 회담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다음 달 15일 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과 같은 대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과 논의할 뜻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원내 관련 사안입니다. 제가 우선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보신 것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한동훈 대표 발언부터 살펴보면 특별감찰관 제도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과는 다른 목소리인데 독자 노선 걷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독자 노선은 이미 걷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야 협의로 국회가 대통령에게 3명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내 여론조차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잡음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진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의힘에 좋을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노선의 문제를 좀 떠나서 당내에 지나치게 분열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서 민주당 내에서 공격거리가 되진 않았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 대표의 뜻이 과연 관철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당대표의 발언에 원내대표가 우회적으로 조금 재고의 모습을 보인 적은 있지만 정면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누가 이기든지 간에 누구의 뜻이 관철되든지 간에 상처뿐인 승리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어떠한 일을 도모하실 때 조금 물밑에서 조금 다 조율을 끝내신 다음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당내에도 조금 분란이 없어짐에도 좋고 또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향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민수 대변인님께 하나 더 질문 드려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내 여론 수렴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냈잖아요. 당내에서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를 두고 여론 수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민주당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요. 공수처를 만들면서 특별감찰관 제도와 겹친다라고 해서 네.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왜 당내에서 협의가 필요했냐면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와 맞물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인권재단에 대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추천이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꺼냈어야 될 카드이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몇 개 들고 있지도 않은 칼 중에 하나를 던져버린 셈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하든 간에 당내 어느 정도의 수렴 절차는 거쳐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원내에서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의견조차도 수렴하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당내에 계속해서 분열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쭤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 당에서도 사실 뭐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의 검사 5명도 지금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재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공수처가 인원도 적고 조금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임명 절차가 늦어진다면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북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국내 문제부터 풀어가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킨 문제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떤 데드라인 같은 걸 제시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 특별감찰관 문제라든지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설득력이 없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 인권재단 임명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겉으로는 북한 인권을 외치고 실제로는 이런 행동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거 다 공격거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실체가 없는 의혹 수중에 머물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거꾸로 여당이 이 용산을 공격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공격해야 될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되겠는가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불기소가 되고 있고 의혹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리스크를 한동훈 대표가 만들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 입장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대야 공세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점을 더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면요 아마도 유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죄가 나올 경우에 지금 이 국민 여론들이 상당수 뒤바뀔 겁니다. 방향성이 바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1심 선고가 나기 전에 본인의 역할을 더 키우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님께 네. 다른 질문 드려보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사실 예방적인 문제인 거지 과거에 있었던 의혹과 논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저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범위를 좀 좁히든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의혹은 해결을 해야 되고 특별감찰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방적인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역 현안만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시점이 좀 묘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정치적으로 어떠한 대화들을 나눴었는지는 뭐 감히 추측할 수는 없겠으나 네, 알려진 바는 없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행동 자체가 여기에 용산과 나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누구나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논의를 할 다른 대상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홍준표 시장과 많은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논하기는 했겠지만 정치적인 해법, 쉽게 말해서 당정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라고 홍준표 시장과 조금 그래도 비교적 한동훈 대표와 비교했을 때는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 분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하지만 그중에서 홍준표 대표도 당대표도 해보고 대선 후보도 하셨고 또 지금 단체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되어 봅니다. 결국 윤한 회동에 대한 파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용산 말을 대통령실의 말을 각색했다 표현한 부분을 놓고 대통령실은 뭘 왜곡한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박이 오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정말 언론 플레이 하나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발언을 했어야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만약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슈화시키고 언론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지금 자중질환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용산과 당이 이렇게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자중질환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민주당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을 두고 민주당은 여권 내 대립 구도를 부각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오시죠. 최근에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김 여사 특검법 대안이라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도가 뭡니까? 이제 제 민주당이 봤을 때는 어쨌든 여러 국민들이 그리고 또 민주당의 당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이 여야가 협치를 해나가기 어려운 상태고,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당정 갈등으로 더 심하게 번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너무 자중질환처럼 보이면 저희도 사실 좋을 것 같지만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치는요, 상대방이 못한다고 해서 제가 올라가는 그런 반사 정치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국민들의 시선이 당정 갈등,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만 블랙홀처럼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다른 형태의 특검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좀 있어졌죠. 사실은 이게 전당대회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수라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지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위기를 보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헌적 요소들도 많은 법, 지금 이 특검법이에요. 지금 나온 민주당이 제시한 그렇습니다. 특검법 말씀이시죠? 그럼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막아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가 특별감찰 제도 등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약한 고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여당 내에서 약한 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보완시켜 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만큼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 혐의들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 재판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야 대표 회담도 조만간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열릴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의제를 놓고 좀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하겠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민생 얘기만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치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한쪽만 원하는 걸 얻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야 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민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순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민생이 뚫리려면 정쟁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예를 든다면 금투세와 관련해서 좀 국민의힘과 의견을 좀 비슷하게 해서 저희도 통과를 시키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세를 취하고 있으면 사실 국민의힘도 이제 민주당에게 뭔가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전국이 뚫릴 거기 때문에 어쨌든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마시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정말 저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논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제를 꺼내면 이게 대화하지 않기 쉽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여야 대표의 회담 자체를 또 다른 무기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카드로 꺼내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압박용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요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민생 현안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민생 현안 다루겠다 모든 정치인들이 여야 할 거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21대부터 22대 국회가 이어지는 동안 민생 현안들 얼마나 누적해 있는지 산적해 있는지 바라보면서 좀 여야 모두 반성하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짚어보면 차기 대권 준비 담당 기구 집권 플랜 본부 조기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근데 사실 이 정당에서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거든요. 네. 정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고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라고 한다고 하면 평소에 국토부 장관은 누구, 법무부 장관은 누구 이렇게 어느 정도 대략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을 해 놓으면서 이분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검증을 평소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권을 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내각을 꾸리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그런 차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11월 15일에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위기설을 좀 가라앉히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위기설을 가라앉히기에는 이런 집권 플랜 오히려 그것이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오히려 그 집권 플랜이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집권 플랜은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카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 여사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도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 역시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시각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 지금 민주당의 전부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집권 플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지 이게 모든 해석들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기다리고 이렇게 행동에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지금 좋을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 7도 등 지역에 따라 최저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출근길 날씨가 제법 쌀쌀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서울 도심 출근길에는 이 두터워진 시민들의 옷차림에서부터 뚝 떨어진 기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패딩같이 두꺼운 옷을 꺼내 입은 시민도 곳곳에서 눈에 띌 정도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7도, 인천이 9도 등 어제와 비교해 3도에서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머무르고 있는데 강원도 철원과 평창은 3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마치 초겨울을 연상케 합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가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18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해지는데요. 이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면서 큰 일교차가 예상돼 감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쌀쌀한 날씨가 전망되고 있는데 역시 낮부터는 평년 기온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오는 지역이 있어 우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최근에 단풍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는 상강이 지났지만 아직 가을 정취를 느끼기 힘들다는 분들 많습니다. 거리를 수놓았던 울긋불긋 단풍들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인데 노란 은행나무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속 걷기 좋은 단풍길로 선정한 거리입니다. 단풍은커녕 녹색 잎이 무성한 나무 약 200그루가 서 있습니다.
은행나무까지 가까이 올라와 봤는데요. 안을 들여다봐도 초록색 잎만 무성하고 노란 잎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단풍 구경 왔다 헛걸음을 칩니다. 날씨도 너무 확 변하고 갑자기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단풍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기온이 내려가면 나뭇잎은 카로틴 같은 색소가 늘어 단풍이 됩니다. 올해는 늦더위로 색소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단풍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단풍이 드는 것도 실제는 겨울을 위한 준비예요. 그다음에 잎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도심에서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이듬해 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추위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또 내려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등은 3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짧아지는 가을과 함께 단풍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신모 씨와 병원장 윤모 씨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들 주거가 일정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래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번의 사건이 굉장히 잔혹하고 아주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일단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최고형이죠. 일단은 형법에는요. 네.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은 원칙적으로는 사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20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었어요. 그다음에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 기결수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김래아 사건 쭉 보면은 범행 수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잔인했어요. 그다음에 그 범행 결과는 진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정도 범행이 벌어졌고 이런 정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김래아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걸로 아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근거가 뭔가요? 일단은 김래아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지병이 있었느냐, 우울증이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당일 김래아가 진통제도 먹고 거기에다가 소주까지 마셨다.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했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하지만 범행 정황을 보면요. 일단은 김래아가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어렵게 안쪽에다 일단 위치시키고 앉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본인은 현관 쪽에 위치하면서 그러면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공격했는데 피해자를 어떻게 공격했는가?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어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한 명이면 우발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했다라고 해도 우발적이었으면 내가 무슨 짓 하는 거지? 이러면서 정신이 깰 수 있는데 피해자도 두 명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살해 의사가 확고한 그런 계획적인 범죄였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이번 판결이 교제살인 처벌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해석이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건수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7월까지만 해도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무려 4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거 대책이 정말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그 통계를 보면 2021년에는 이러한 신고 건수가 5만 7천 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22년에는 7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7만 7천 건까지 됐다가 올해에는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7월까지만 4만 8천 건이면 올해는 8만 건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보면은 그 범죄의 결과도 신고만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이루어졌을 때도 본건 김래아 건 같이 아주 중대 범죄가 있었던 게 벌써 우리 그 뉴스퍼레이드에서도 여러 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해당 시의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학교에 100여 개의 근조 화환 놓이기도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생 4명이 그 가해자가 돼가지고 피해자에게 굉장히 가혹행위를 많이 했는데 보면은 모래 섞인 과자를 억지로 먹이고 그다음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행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교육당국에서는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서면 사과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4명 모두에 대해서 서면 사과만 받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조치가 2명은 학급 교체, 그다음에 1명은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 사과로 끝.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이 정도면 징계가 요즘 같은 그 시절에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해자 부모 중에 1명이 누구였느냐? 그 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이었고요. 현직 성남시 의회 의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불을 붙인 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과를 한마디도 안 하고 성남시 의원이니까 뭐 어떤 당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에다가 아무것도 아니다, 별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고했다라고 하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그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아닌 일반 학부모들이 분노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가볍다라는 비판이 좀 일었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좀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명확하게 이제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단 서면 사과가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가 학생들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들이 애들을 잘못 가르친 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면 가해 학생들이 오히려 더 나이 먹어가면서 아 이런 일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자기 자식을 망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 파악과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 어떤 부분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고소인 조사까지만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고소인 조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들이 다 초등학생이고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촉법소년 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소년원으로 소년법에 따라서 그 조치가 되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폭력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조사 또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이가 아래층 노부부에게 층간소음 탓에 죄송하다는 사과하는 편지를 남겼다가 덕담 섞인 답장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사연인가요? 글쎄요, 저도 그 웃음이 지어지는데 19층에 있던 아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19층에 있던 아이가 유치원생이래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에서 배웠대요. 이렇게 막 쿵쾅쿵쾅 뛰면은 아랫집에 계신 어른들한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썼는데 저기 보이다시피 직접 손으로 편지를 갖다가 딱 썼는데 그거를 보니까 18층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 또 할머니도 뭐 손자 손녀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답장을 하셨느냐? 나는 그 위층에서 있는 소음을 듣지 못했다. 그다음에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더 뛰어놀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19층 아이의 부모님이 그걸 딱 보고 그런데 그 19층 집이요. 요즘은 그 드물게 그 아이가 3명이나 된대요. 그다음에 이제 3명이고 그러면 뭐 우리 집 애들도 그랬었는데 막 뛰어놀고 막 장난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9층에서 매트를 시공하고 애들한테도 야 조심해야 된다. 아랫집 어른들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하지만 소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다음에 부모가 정말로 감사하다. 너무 이제 따뜻하다. 이런 말씀을 갖다 전한 것 같습니다. 네, 송글씨가 너무 따뜻해 보인다요. 그렇죠?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이 오지를 경험한 김병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꿈이라고 하면 저도 열심히 어렵겠지만 한번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피플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정글 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개그맨 김병만 씨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반가운 얼굴 오래간만에 본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네. TV조선의 정글 서바이벌 프로그램 생존왕을 통해서 정글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 복귀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 정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네. 정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완전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네. 평소에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쉬질 않거든요. 예. 계속 뭔가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목공, 뭐 나무로 뭔가를 만들고 또 제가 어떤 땅에서 어떤 공간에서 집도 지어보고 네. 그다음에 식물도 가꾸고 그다음에 또 등산을 하면서 네. 그 숲속 어떤 식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한겨울에만 어떤 때는 이제 한 70만 보를 걸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70만 네, 보요. 매일같이 3만 보, 4만 보 이게 산 능선으로만. 아이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좋아하고 그러고 또 이제 이 물속 그리울 때는 또 풀장 가가지고 스쿠버, 프리다이빙 이런 걸 하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패러글라이딩도 네. 또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네. 패러글라이딩도 배우고 있고. 예. 네. 정말 뭐 땅, 하늘, 바다 오가시면서 뭐 쉬지 않고 지내셨던 것 같은데 생존왕 이때는 방송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네. 첫 촬영 때 어떤 기분이셨을지도 궁금해요. 저는 약간 집에 온 느낌? 집에 온 고향 느낌. 그 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마을을 다시 찾은 느낌? 네. 그래서 굉장히 설레였습니다. 어떤 무섭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네. 되게 설레고 가서 뭔가를 막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언젠가 있을 네. 또다시 있을 전 접진 않았거든요. 그 꿈을. 근데 누군가 그런 무대를 펼쳐주면은 네.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를 네. 거기다 싹 풀어놔야지. 네. 예. 근데 이제 그 대신 좀 나이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예전에 30대에 시작을 했는데 네. 50대 생존왕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50대 초반에.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네. 아이고. 근데 체력은 네. 저는 이제 걱정을 안 했고 그 대신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뭐 기술력을 통해서 체력만 조금 더 키워갔죠. 네. 그래서 지금 리더십을 또 맡고 계신다는데 생존 네. 전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생존 전략은 저는 가서 무조건 주위 식생부터 파악을 합니다. 식생. 예. 그리고 이제 또 온도, 네. 바다 온도까지. 예, 바다가 추우면은 제가 바다에서 오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바다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지금 우기인지 건기인지 네네네네. 이런 걸 또 파악을 하고 그러면 집을 어떻게 져야 되겠다. 요런 기본적인 그 어떤 머릿속에 구성만 해가지 정확하게 뭘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거기 가서. 네, 날씨가 알겠습니다.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어떤 생존 전략, 리더십이 펼쳐질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김병만 씨 하면요 보도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뉴질랜드 땅 부자인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5배가 넘는 땅을 소유하고 네. 계시다고요.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소유하게 되신 거예요? 이 소문들이 네, 저를 진짜예요? 저를 뭐 땅 부자, 네. 김병만의 재산 수준 절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숲을 샀다고 봐야죠. 숲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약간 완전 정글을 산 겁니다.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자연이 좋아서 네. 그 자연님에 가까운 그런 장소를 산 겁니다.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차림이 거의 다고 네. 이 자연님은 제가 보기에는 없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보존이 돼 있는 곳이 약간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예, 거기도 약간 완전 100% 자연님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 훼손이 됐었기 때문에. 자연님인가요? 그러면 거기도 100%? 거기도 이제 벌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조림지에 좀 가깝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양한 식생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카오리나무라든가 이제 막 정말 보존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그 땅 안에 있었을 때 몇 아름드리의 나무들이 있었을 때 네. 그 좀 자연님에 가까운 그런 구조여서 예, 거기를 되게 싸게 거기는 이제 비포장이에요. 네. 교통편도 좋지가 않아요. 그럼 다 둘러보셨어요? 여의도 면적의 5배가 아직 되는 3분의 1밖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1밖에 너무 못 무거워져가지고. 예. 근데 그런 땅이 네. 과연 비싸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 그 자연이 좋아서. 네, 자연이 예. 좋아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면으로도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본인이 소유하신 그 네. 땅인 거죠? 그 네. 안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트리하우스도 직접 이렇게 거기에 지어보고. 네. 예. 그리고 나무를 뚫는다고 해서 나무가 죽진 않거든요. 예. 나무를 묶어놔야 죽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제 거기는 이제 트리하우스 짓는 재료들도 네. 팝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병만랜드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거기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저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네, 저는 어떻게 거기에서 뭔가를 크게 뭐 개발하는 그런 꿈도 아니고, 네. 저는 그 지인들의 커뮤니티 힐링 장소,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의 생태 교육 장소, 예. 약간 숲공원 같은 저만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자연을 좀 만끽하고, 네. 조용히 좀 힐링할 수 있는. 그 나중에 다 만드신 다음에 대중에게도 공개를 하실 생각인가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글 지도에 네. 구글 나와요? 지도에 나옵니다. 병만랜드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네, 제가 꼭 그래서 찾아볼게요. 어떤 유튜버도 거기 네.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연예인 최초로 사업용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필기 시험만 31번을 보셨다고요? 네, 총 15과목인데요. 아이고, 과목이 많네요. 네, 근데 학교 다닐 때 전 뒤에서 한 3번째 어떻게 하면 선생님 몰래 잠을 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책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내가 이걸 이뤄내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한 거다.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도전을 해서 3년 만에 15과목을 31번에 걸쳐서 이제 통과를 하고 실기는 4번. 네. 그래서 계기비행 조종 지금은 이제 현재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죠. 네. 그리고 정말 현재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고개 비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 비행이요? 네네. 정말 도전이 끝이 없는데 현재 보유하신 자격증만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려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게 자격증 지갑이라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보여주시죠. 자격증, 인증증. 아이고, 이게 다 그거예요? 네, 자격증, 인증증 예. 다 있는데 주민등록증 왜 있지? 그거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네. 예. 아니 이것 중에 네. 좀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나마 네. 좀 요것 좀 특이한- 클로즈업해서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특이한 자격증이 네, 이거- 들어봐 주세요. 앞으로 네.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이겁니다. 피겨. 이게 뭔가요? 피겨 초급. 피겨 초급이요? 정말 대단한 네. 걸 하셨는데 피겨- 특이한 건 몇 개 네. 좀 설명 좀 그리고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네.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들어갈 수 있게 네. 산림청에서 이렇게 해주신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어떤 뭐죠? 식생을 관찰하고 싶어서 숲을 관찰하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숲사랑 지도원. 숲사랑 예, 지도원.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받은 게 좀 특이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뭔가요? 저의 그 가장 의미 있는 네. 가장 힘들겠다는 3년간에 걸쳐서 취득하게 된 예. 사업용 조종사. 대단하십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네. 쉬는 동안에서도 쉬진 않으셨죠. 계속 자격증 따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오셨는데 김명만 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환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탄소 중립을 떠나서 개인 탄소 중립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우리 어린 친구들과 네. 이제 함께 그 흙을 만지면서 그 생태 이런 탄소 중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숲 공원을 좀 만들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병만랜드를 다른 테마가 있는 그런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꿈이고 그걸 또 프로그램으로 또 연결하고 싶고 또 가족 생존왕. 가족 이번에 제가 생존왕이요? 생존왕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아층이다면 그렇죠. 저는 가족 예. 그 생존왕 프로그램도 하고 네.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김명만 씨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력 끼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맹활약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김명만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죠. 금리에 민감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은 투자 수요가 느는데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 설명회장. 행사장 입구부터 청약 희망자들이 몰려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업지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수원 삼성전자 인근의 연면적 35만 제곱미터,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3배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데 설명회엔 중소기업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투자 목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개념인데 저희 사무실을 좀 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있고 주변에 인프라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투자자의 무덤이란 오명을 얻었던 지식산업센터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대출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고 아직 금리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매물이 소화되고 오피스텔 시장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2분기보다 0.05% 오르며 2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월세 수익률이 올라간 영향이 크지만 아파트값에 부담을 느낀 실거주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튀르키예 방위 산업업체를 겨냥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는데요. 남녀 테러범이 정문으로 침입을 해 총격을 가했고 이들이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CCTV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온 튀르키예 대표 방산업체입니다. 추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면을 한 남녀가 소총을 겨누며 건물 출입구로 접근합니다. 잠실이 건물 입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거대한 폭발도 일어납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의 방산업체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에서 현지 시간 23일 괴한이 침입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남녀 각각 한 명이 무장한 채 내부로 침입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충돌해 총격전을 벌인 끝에 총격범 2명을 modu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5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Kardeşimi aradım içerideki. Dedim ne oldu? Bomba patladığını ve uzun bir zaman silah seslerinin devam ettiğini söyledi. 해당 업체는 2월 튀르키예산 5세대 전투기 칸을 개발하는 등 대표적인 방산업체입니다. 외신 등은 이번 테러가 이라크 북부 등을 근거로 활동하는 쿠르드족 분리 세력
쿠르드 노동장 PKK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Bu tür eylemlerle kıyaslandığı zaman PKK terör örgütü olduğuyla ilgili kuvvetli kanaat bizde hasıl. Ama dediğim gibi 이번 테러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도중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미국 국경을 향한 이민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행렬의 규모는 이달 들어 가장 큽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멕시코 시티를 거쳐 미국 국경에 닿으려는 이민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3번째로 진행되는 대규모 행렬의 이동인데요. 캐러밴이라 불리는 이 대규모 행렬에는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큰 행렬인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위험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날을 정해 한 번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큰 캐러밴이 생긴 이유는 곧 있을 미 대선 때문이라 풀이되는데요. 미 대선 이후에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선 전에 미국 국경을 통과하려면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있는 겁니다. 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부디 큰 사고 없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3도에서 10도 정도 뚝 떨어졌는데요.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뚝 떨어진 곳들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기온이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19도, 대구와 울산 21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개에 얹히며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